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폴란드가 우리 청광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청광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청광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레이저 무기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한 레이저 무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는 우리 청광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뿐만 아니죠. 기존부터 청광은 사우디와 UAE에서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청광은 이미 실전 배치된 지 1년이 넘었고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왜 우리의 청광에 관심이 많다는 UAE나 사우디는 아직도 우리 청광을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청광이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장비이기 때문인데요. UAE나 사우디는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장비가 아닌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장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우디는 이동이 가능한 중국산 레이저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중국산 레이저는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우디나 UAE는 청광이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장비이기 때문에 아직 도입을 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광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광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번에 저는 미 해군의 탄약고 무인함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댓글에 그런 작은 함선이 어떻게 원양작전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미 해군은 이 무인함의 해상상태 포에서도 항해가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상태 포는 파도가 최대 2.5m 이상일 때를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이 함선은 파도가 2.5m 이상일 때도 항해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이 이상의 해상상태에는 유인전투함도 작전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해상 상태를 견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이고요. 실제로 미 해군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던 기존 무인함선 중에서도 소형 무인함선도 이미 태평양을 횡단하는 시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함들이 원양항해를 할 수 있느냐는 건 이미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무인함선 개발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건 그리 어려울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더 어려운 건 수많은 함선과 각종 부유물 그리고 많은 섬이 있는 연안 환경에서 무인함이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고요. 이 점에서는 주로 서해에서 작전을 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지는 우리 무인함들도 미국의 무인함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결론은 무인함들에게 있어서 원양항해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연안 작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KF-21이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기존에도 전투적합 판정을 받아서 양산에 들어간 거지만 그건 전투적합 임시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이번에 정식으로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KF-21이 실전 배치되는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네요. 요즘 KF-21 양산이 지연된다고 해서 시끄러운데 그나마 기쁜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과 필리핀이 아부쿠마급 호위함을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의 주력 수출 시장에 끼어들었다고 난리입니다. 뭐 당연히 일본도 필리핀에 중고 함선을 넘겨주고 후속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만 마치 일본이 이제는 공격무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시장을 대폭 잠식할 거라고 떠드는 기사들을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요. 비록 공격무기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일본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지만 과거 일본의 무기 수출 실적은 엄청나게 처참한데요. 과거부터 일본 무기에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무기라는 수식어인데요. 분명 성능은 뛰어난데 그렇다고 세계 최고도 아니고 그리고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본은 무기를 많이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호주 같은 나라들은 돈이 많은 나라이니 가격이 비싸도 자신들의 요구에 적합하면 도입하는 거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 무기에 비해서 성능 대비 훨씬 비싼 일본 무기를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당장 최근에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웃기는 이야기죠. 현재 일본의 주력 잠수함인 타이게이급 같은 경우를 보면 수중 배수량이 4,300톤이나 하고 그리고 건조 가격만 대략 8천억이나 하는 함선입니다. 그래서 총도입 비용은 척당 1조 원이 아득히 넘는 함선인데 척당 3천억짜리 잠수함도 도입하지 못하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장보고 3급보다도 더 비싼 타이게이급을 도입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그럼 일본이 수출용 잠수함을 개발해서 수출한다면요. 일본의 조선업에 그런 융통성이 있나요? 지금 일본의 잠수함은 누적형 선체입니다. 이하명만 일본은 이미 수십 년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형 잠수함이 나와도 모습은 그대로이고요. 더욱이 일본의 잠수함은 그 유명한 복각식 구조이고
복각식 구조는 잠수함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성비가 좋은 소형 잠수함을 만들려면 단각식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단각식 구조의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수출용 소형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개발을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방위 산업은 엄청나게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수요국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일본의 무기 수출이 저조했던 이유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공격 무기를 수출하게 법률을 바꾸었다고 당장 일본의 무기가 엄청나게 팔릴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도의 호위함 사업에도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수출 시장에서 우리 무기가 일본의 무기를 앞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히 전투함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이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해군의 경직된 사고와 방사청의 무능함에서 기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호주에서 일본의 모가미급에게 패배를 했고 그래서 현대는 이번에 인도에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만일 인도가 우리의 호위함을 선택해주면 인도 현지에 조선소를 건설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조선소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선을 싸게 건조하기 위해서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 현지 조선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현대의 제안은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가 우리나라에 군함을 도입하면 인도 현지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그 조선소에서 상선을 건조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현지화가 아니라 어차피 현대는 인도나 동남아 지역에 진출할 생각이 있었고 이것의 연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조선소들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선소들이야 전 세계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일본의 조선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무기 수출이라는 게 단순하게 무기 성능만 좋다고 되지 않는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등 각종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무기 수출인데 일본이 그런 대응을 잘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일본의 사회구조상 불가능한 일이죠. 이번에 우리 현대는 충남급은 너무 구식이어서 이순신급을 기반으로 새롭게 6,000톤급 전투함을 인도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아예 모가미급의 설계 기술을 넘긴다고 하는데 우리라고 기술 이전을 안 해줄까요? 한마디로 일본은 무기 시장에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호주의 경우처럼 예상외도 있기는 하지만요. 보통의 경우는 일본이 우리의 상대는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일본이 공격 무기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큰 적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청광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번에 폴란드는 청광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청광은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장비이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청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UAE나 사우디도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청광2라고 해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개발되는 청광2는 트럭에 탑재하는 트럭형과 그리고 장갑차에 탑재하는 장갑차형이 개발 중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크기가 훨씬 작은 장갑차로만 개발하면 되지. 왜 트럭형을 같이 개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간단합니다. 레이저 무기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적 드론을 한 번에 몇 대를 요격할 수 있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크기가 큰 트럭형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드론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갑차형을 개발하면서도 트럭형을 같이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더 많은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청광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형이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의 이동식 청광2는 언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 2030년까지 개발하는 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청광2가 나오려면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동이 불가능한 청광을 계속 배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의 청광은 몇 대나 배치되어 있을까요? 청광의 첫 배치는 2024년 12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건물의 옥상에 배치되었는데요. 그럼 2호기는 어디에 배치되었을까요? 청광 2호기는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막 배치되었겠네요. 청광 2호기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에 4월경에 배치를 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배치되었겠네요. 그럼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 인근입니다. 이미 용산에 배치된 1호기는 당연히 전 정부에서 용산을 대통령 직무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배치가 된 것이고요. 대통령 직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했지만 1호기는 여전히 용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호기가 이번에 청와대 인근에 배치되는 건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2호기의 배치가 엄청나게 늦죠. 1호기가 배치되고 나서 거의 1년 반 만에 2호기가 추가로 배치되는 것이니 엄청나게 추가 배치가 느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광은 생산도 느리고 우리 군도 대규모로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30년경까지 대략 5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광은 용산이나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런 정말 주요 핵심 시설만 배치하는 용도로 최소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산 수량이 작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UAE나 사우디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천광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량으로 배치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광은 레이저의 출력이 너무 낮습니다. 천광의 레이저의 출력은 20kW로 3km 거리에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게 다이고 그나마도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의 천광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량 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나라의 레이저 기술력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당장 미국은 차륜형 장갑차에 50kW급 레이저를 달아서 배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이라는 100kW급 레이저를 실전 배치하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 실전에 투입했는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레이저 기술력이 낮은 걸까요? 우선 우리가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그 나라들보다도 더 늦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장갑차형 레이저가 50kW라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이 100kW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들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스트라이크 장갑차에 탑재해서 배치하는 레이저는 실제 모델의 출력은 26kW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같은 경우는 2개의 레이저를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실제 출력은 대략 40kW대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레이저 한 개당 출력은 우리 천광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100kW급 레이저를 시험하는 걸 공개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에 사용되는 레이저와 실전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다릅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레이저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100kW급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레이저로 한 발은 발사할 수 있지만 발열 문제로 연속 발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둘 다 시험에는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동원했지만 실제 실전용 레이저는 훨씬 출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과거 천광이 한참 개발되고 있을 때 저 또한 우리 측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용 광원의 출력을 근거로 천광의 출력이 30kW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정작 실전에 배치된 천광은 20kW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광도 광원 자체는 30kW까지도 가능한 모델이지만 냉각 문제 때문에 20kW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실전에 투입되었고 업체 측에서는 순항미사일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이언빔이 요격한 목표는 순항미사일 같은 건 없었고 전부 저속의 드론뿐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50kW의 레이저가 필요하다고 하고 아이언빔은 2개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40kW 언저리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아주 지근 거리에 접근하면 이론적으로는 요격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언빔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충분한 출력이 아니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기술력이 이런 나라들보다 대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레이저 무기 개발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일정에 따르면 30kW급 출력에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모델인 천광2를 2030년까지 개발하고 그 후에는 100kW급 레이저를 개발한다는 게 우리의 레이저 무기 개발 일정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한화에서 내년까지 50kW급 레이저의 개발을 끝낼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 레이저는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화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우디 돈의 힘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사우디에서는 기존부터 우리의 레이저 무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천광2가 나오면 바로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화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면서 이 차륜형 장갑차에 레이저를 올린 레이저 모델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한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사우디가 한화에 엄청난 개발 자금을 몰아주어서 우리의 레이저 무기의 개발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덕에 순항미사일까지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50kW급 레이저가 내년이면 개발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사우디에 우선 공급하겠지만 당연히 우리도 이 레이저를 도입할 거라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레이저 무기 한 가지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드론 제머나 드론 탐지기 등 드론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서 움직이는 일종의 드론 방어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순간에 현재까지 실전에 배치된 레이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을 뛰어넘는 레이저가 바로 내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힘이 무섭긴 무섭네요. 사우디의 돈으로 우리의 레이저 무기 개발이 못해도 5년에서 6년은 앞당겨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돈의 힘이라는 게 무섭긴 하네요. 그럼 50kW급 출력이면 어느 정도 위력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 아이언빔이 개발될 때 7km 거리의 목표를 요격한 적이 있고 미 해군의 상륙함에 탑재되어서 시험된 33kW급 레이저가 목표에 대해서 1.6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아이언빔은 드론에 대한 요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0kW급이면 드론에 대해서는 대략 10km의 요격거리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되고요. 미 해군의 레이저가 목표로 하는 건 당연히 대한미사일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거리는 순항미사일급 목표였을 것이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략 3km급 요격거리를 가지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화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분명 고작해야 30kW급 출력의 레이저도 2030년경에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 배치된다고 한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내년까지 50kW급 레이저를 개발 완료한다고 하니 저도 놀랐고요. 역시 이번에도 사우디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 수출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무기를 팔고 그 판매 자금으로 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번에도 또 발동을 했다고 봐야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화의 50kW급 레이저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다고 보시나요? 역시 저의 예상처럼 사우디가 막대한 개발비를 지급해서 신속하게 개발된 무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